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계 도시의 형성에 따른 변화에 이어서 오늘은 다국적 기업의 등장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각 지역의 자회사, 지점, 생산 공장 등을 운영하고 세계적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 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그래서 본사, 연구소, 생산 공장 등의 입지를 전 세계 가장 적절한 장소에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한 나라에서만 주로 활동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것, 이것이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국적 기업이다라고 하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본사라든가 연구소 그리고 생산 공장이 정말 굳이 한 국가에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의 활동 무대가 이렇게 세계다 보니까 내가 세계 중에서 본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고 생산 공장은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 그리고 연구소는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이 적절하게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진다. 적절하게 잘 나누어진다라고 해서 공간적 분업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굉장히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죠. 이게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다국적 기업이 영향을 끼치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긍정과 부정의 영향을 우리가 다 받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그러한 산업시설이 들어오면 굉장히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죠.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내에서 기업의 피해를 보기도 하는 거죠. 굉장히 덩치가 좀 작은 기업과 굉장히 큰 기업이 있다고 하면 일단 유체적인 싸움과 비교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덩치가 조그만 국내 기업이 있다면 덩치가 엄청나게 큰 다국적 기업이 있어요. 둘이 경쟁했을 때 과연 경쟁 상대가 되겠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본사, 연구소, 생산 공장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눠서 공간적 분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국내에서 이러한 조그만 기업들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라질 수도 있고 단적으로 이제 이러한 제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일단 들어오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 다국적 기업이 어떤 기업의 어떤 지역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본국에 있는 국적에 있는 사람들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의 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다국적 기업이 철수하게 된다면 그동안 고용됐던 사람들이 다 직장을 잃는 거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빠져나가면 그 지역은 실업자가 증가해가지고 지역의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이렇게 빠져나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수익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산에 한국 GM 자동차 공장을 철수한다라고 해서 어쨌든 군산 지역에 정말 경제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또 코로나19까지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또 마산 자유무역 지역의 일본계 기업인 한국산연이 또 회사가 철수하게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에 이제 정말 눈에 보이는 다국적 기업이 철수됨으로써 나타난 그런 안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도시와 다국적 기업까지 이러한 거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46쪽에 자료를 보시면요. 세계 도시와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어떤 양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에 이렇게
타임스퀘어도 있고 국제연합본부도 있고 월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금 세계 도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녹수와 에그뉴의 구분이다라고 해서 세계를 이제 최상위 세계 도시, 그 다음에 주요 세계 도시, 하위 세계 도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눈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계 도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계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는데 많이 발달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계 도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가 많이 발생한다? 생산자 서비스업이 아까 우리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생산자 서비스업이 얼마나 많이 발달하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최상위, 그 다음에 주요 세계도시, 하위 세계도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다국적 기업에서 나오는 것들의 여러 것들이 이제 살펴보면 여기와 같고 좀 이따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최상위 세계 도시 그 다음에 상위 세계 도시, 하위 세계 도시 이렇게 얘기하는 극단적으로 대립이 되는 건 최상위하고 하위가 되겠죠. 최상위 세계 도시다라고 하면 다국적 기업이 어때요? 본사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상위가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굉장히 많고요. 하위 상위로 내려갈수록 본사 수는 점점 더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기준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국제기구 마찬가지로 국제기구 본부도 어떻게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최상위에는 굉장히 더 많고 내려갈수록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상위 세계도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생산자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그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최상위에 있는 도시들을 살펴보면 최상위 세계도시는 어때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빨갛게 된 거예요. 빨간 동그라미 뉴욕, 그 다음에 런던, 도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서울 야경도 정말 아름답고 많은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을 굳이 위치적으로 본다면 서울은 이게 이제 하위 세계 도시에 이렇게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위에 속하는 국가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파리 여기 파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LA 정도 이러한 게 이제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위에는 어때요? 이제 서울 이렇게 속하고 외국에서 사례를 본다면 토론토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세계 하위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최상위, 상위, 하위에 대한 것을 약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정의에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본사라든가 또한 국제기구의 본부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치시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세계 도시의 특징을 본다면 세계 도시의 특징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생산자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세계 이렇게 최상이라고 하는 역할을 가지려면 뭐가 발달해야 된다고요? 교통이 발달하고 편리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세계 도시하고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세계화 양상을 이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먼저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를 보면요. 여기에는 각종 뮤지컬, 연극 등의 문화 공연 극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요 국가의 공연을 상연하고 또 세계 각국의 공연을 이렇게 상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때 어때요? 사람들 유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역시 접근성이 좋아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국제연합본부, UN 본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서 설립된 국제연합의 본부에서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중요한 세계 문제를 논의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최상위 도시 뉴욕에 이러한 또 본부도 있다는 거 그리고 월가는 대표적으로 여기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다. 세계 최대 규모의 증권 거래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식의 가격 변동을 이제 세계
이제 각각의 그 곳곳의 증권시장에서 주식 가격을 들썩이게 한다라고 해서 뉴욕을 봤더니 월가라는 것을 통해서 생산자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여러 도시의 또 최상위 도시의 그런 특성 여기서 한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H사입니다. H사하고 자동차가 있으니까 H사 자동차라고 여러분 어디인가 분명히 짐작이 가죠, 그죠? 예. 교과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어떤 기업인지 볼 수 있겠고 그 기업이 공간적 분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공간적 분업의 것에 우리 그 H사라고 하는 것도 어때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본사가 아무래도 어디에 있겠어요? 서울에 있겠죠. 예. 본사가 서울에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네모난 곳, 이 네모난 곳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지역 본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모난 곳 지역 본부 동그랗게 그리고 삼각형은 뭐예요? 기술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동남아 인도 이런 쪽에는 이렇게 많이 위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H사의 공간 분업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나타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죠. 본사는 어디에 있다? 서울에 있다.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어때요? 본국의 대도시다. 그리고 자본과 우수한 인력을 구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서울에 우리나라 본국, H사의 본국이 어디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또 기술연구소는 요코하마나 엔타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공장의 그 경우는 청도나 충칭에 나타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이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기술연구소는 어떤 곳에 위치를 해야 되냐면 아무래도 이제 핵심 기술이라든가 디자인 개발 그리고 현지 시장 개척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쉬운 곳에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코하마나 엔타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생산 공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면서 인력을 구하기 쉬운 곳 그래서 청도나 충칭 쪽으로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사라든가 기술연구소, 생산공장이 각각 다르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간적 분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서 이러한 거 여러분이 체크해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시켜보시도록 교과서에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료 3번을 보면 여기 이제 다국적 기업의 생산 이전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공장으로 불리던 때 중국의 위상이 비틀거리고 있다. 여러 다국적 기업이 따라서 중국을 따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M사는 중국 광주와 베이징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 설비를 베트남으로 지금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M사 관계자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여기 그 중국 광주와 베이징에 있는 공장을 폐쇄해서 어디로 옮긴다고? 이제 베트남으로 옮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죠? 방금 전에 우리가 체크를 한 것처럼 생산 설비라고 하는 거 이게 자체는 뭐예요? 굉장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인건비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건비가 싼 중국에 위치했는데 이제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중국이 어때요? 좀 발전하게 되면서 중국이 인건비가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때요? 비싼 곳에 있다 보면 별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국의 인건비가 비싸지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더 저렴한 어디로? 베트남의 인건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건비는 상승하고 베트남의 인건비가 이제 더 저렴하기 때문에 옮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베트남 시민이 이제 우리 지역의 다국적 기업의 생산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산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동남아에 또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생산 공장이 동남아에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베트남 시민의 입장은 뭐냐면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들어선다라고 하는데 고용된 사람은 누구예요? 베트남 사람이죠. 그리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에 설치되면 동남아 사람들이 고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만, 이제 어떤 문제가 된다면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다국적 기업이 여기에 있다가 철수했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 지역의 경제가 다국적 기업에게 너무 많이 휘둘리겠죠. 들어왔을 때는 활성화가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말고는 그 지역이 할 게 없어요. 근데 다국적 기업이 금방 같은 판단해서 인건비가 또 여기는 올라가니까 또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고 해서 만약 이전을 한다든가 철수를 하게 된다면 이 동네, 이 지역은 어때요? 굉장히 휘청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고요. 다른 경제 차원에서도 기존에 굉장히 또 작은 기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엄청난 그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기업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단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역의 기업은 또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도산 이렇게 이제 어렵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지역 경제가 너무 다국적 기업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이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국적 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국적 기업의 본국의 입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은 국외에서 얻은 수익으로 이제 본국에 또 다른 투자를 유발을 해서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부정적인 것으로는 어때? 생산 공장의 국외 이전으로 이제 실업률이 증가하고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국으로서는 어때요? 긍정적인 면은 고용 창출이 되는 거죠. 고용 창출로 인한 이거 못합니다.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이제 기술 및 경영 기법의 습득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고급 기술 이전은 좀 어렵죠. 이것은 아무래도 다국적 기업 본국의 사람들이 아마 이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너무 심화되고, 또 투자 유치국의 경제 규모가 작고 기술 수준이 낮은 산업은 또 아무래도 경쟁력이 약화돼서 도산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다국적 기업의 이제 지역에 미치는 그러한 본국의 영향까지, 본국의 것, 그리고 투자 유치국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 이제 교과 게시판에 공정무역에 대한 것을 또 올려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고요.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